우리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때부터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의 주제를 던졌지만 그 이후에 하남, 그리고 고양, 그리고 구리, 마천까지 이렇게 서울 편입해달라 이었었는데,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제를 던졌지만 이 주제만큼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정말 하남 시민 모두의 뜻을 토대로 하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위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역의 대표분들이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해서 출범했고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회의 때는 민주당의 강병덕 후보도 왔었고요. 그리고 통합추진위원회가 2차, 3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회의 때 저희 당협은 여당이 던진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 그 창구라는 게 중앙당과의 창구 역할, 그리고 제가 서울시 대변인 지낸 걸 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계신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또 서울 편입이라는 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창구 역할, 그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제 역할을 국화시켰고, 세 차례 통합추진위원회 우리 위원분들께서 총 13분 계십니다. 13분 계시고, 거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현교 대장님부터 유병국 회장님, 통장단,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다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것을 정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자. 설명을 해서 한간의 보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식도 넓히고 판단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자. 그렇게 결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역별로 설명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전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아마 다른 지역 뭐 이렇게 동원 이런 것도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말 미사 번역에 미사 주민들 위한 설명을 하자고 당연 행사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협위원장의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이 설명회를 가질까, 아니면 경제학자, 학자 입장에서 설명회를 가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맞을까 했을 때 제가 학자로서 정보를 전달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을 다 빼고요.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는 사표 내고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지금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강의하듯이 정말 정보를 전달드리자 그런 차원으로 준비했고, 오늘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강의 듣는다 이런 생각하시고, 어저께 이제 대학원 수업을 종강을 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다음 주는 자습을 하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대신 논문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대학원 수업 종강을 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한다는 기분으로 저도 할 테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들어봐 주시고, 이 얘기를 듣고 판단하셔서 정말 서울 편입이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게 문제가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는 김태규 통합추진위원회 통합위원장님 계시고 각 지역 회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원도심 번역, 가밀, 강북, 소위 번역, 위례 번역 이렇게 또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 아마 동원 없이 정말 모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강의하듯이 여기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는 뉴시티라고 이름을 부르고 학계에서는 용어가 메가시티가 맞습니다. 메가시티라고 부르고 메가리전이라고, 리전이 지역을 영어로 해서 메가리전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던진 방향처럼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또 다른 방향은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트렌드를 받습니다. 이것은 왜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트렌드가 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인구가 소멸하는, 인구가 없어지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지역이 없어진다, 지방 소멸이다 하는 그런 게 지금 한 이슈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저희가 인구 추계를 보면은 2100년이면은 인구가 3,700만 명으로 떨어져요. 지금은 5,500만에서 점점점 감소하거든요. 2100년 해봐야 지금 8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뭐 저도 그 자리에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2100년에 없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가 3,70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경북의 내륙 지역이나 호남의 내륙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방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은 결국은 지금 우리 하남시처럼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 이렇게 수직적인 개척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배 종속의 개념이에요. 물론 지방자치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지만 결국은 권한의 차이가 있고 종속적인 개념입니다. 그 종속적인 개념에서 재정분권 해가지고 재정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실상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경기도로부터 나오는 조정교부금이 없으면 하남시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서울에 있는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구든 강동구도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교부세나 서울시에서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종속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역할은 결국 행정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만약에 경기도일 때 상황과 서울시 하남구일 때 상황과 결국은 행정적인 결합을 경기도화 할 것이냐 서울시화 할 것이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축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메가시티고요. 다른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것은 수평적인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마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광역경제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대 광역경제권 하느냐 5+2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논문을 써서 해외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외국학자들 앞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해서 발표를 할 때 그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3대 경제권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 경제권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개 권역과 2개의 특별 제주도와 서울과 같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면서 기능적으로 개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도 만약에 영남권이다 그러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의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적으로 서로 결합해서 서로 함께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상호의존적이에요. 기능적인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남은 어떤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부산은 어떤 산업이 더 좋고 대구는 어떤 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들이 서로 좋은 것을 살려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고 또 화장장과 같은 아까 우리 현영석 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도 함께 논의해서 어느 지역에 건설하면서 대신 우리가 기능적으로 결합한 지역의 주민들은 시민들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던진 이슈는 행정 결합을 통한 메가시티로 가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도시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의 대표적입니다. 학자들이 사례를 들 때 여기는 맨체스터 시라는 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10개 도시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대신 세금도 자기들이 연합군이 같이 모여서 어떤 세제를 신설하고 어떤 세금을 깎아주고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형태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는 통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각각 시의 행정구역은 있지만 기능적으로 결합된 거고요.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라는 게 여기는 행정통합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주요 도시에 편입하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할 텐데 왜 이 연구를 지속해서 해야 되냐면 군위군하고 대구광역시하고 편입된 걸 아실 겁니다. 물론 그 두 개의 단체는 군위군은 우리 하남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고 대구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광역정부예요. 하지만 두 도시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신공항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북 내륙권에 공항 하나 더 만들자. 왜냐하면 대구의 공항은 군공항이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 더 만들자는 공통된 이슈로 출발했지만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같은 기초자치단체끼리의 통합인 청주와 청원, 통합청주시가 됐지만 그것은 20년이 걸렸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같은 기초자치단체끼리의 통합은 마산, 창원, 진해는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전이 될 수도 있고 무진장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합은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특별법을 내놓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 일당 체제에서는 통과 안 시키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통과가 불가능할 겁니다. 내년 국회의원 이후에도 그러면 이 이슈를 계속 할 거냐 마느냐 문제인데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확인했습니다. 시장님과 요새 이 문제를 매일 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천시장도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서 공동연구반을 발족시켰고 고양시도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서 공동연구반을 발족시켰고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한 시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아직까지 그 단계를 가지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 아직 그렇게 결정을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님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겠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도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가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서울의 인근 위성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은 서울의 편입됨으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서울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논의를 해서 총선 이후에도 정말 상호간에 서로 윈윈이 된다면 하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 이후라도 하남시 문제는 제가 계속 오세훈 시장님과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남시가 경기도 하남시가 아니라 서울시 하남구로 되면은 세수가 줄 거다. 그래서 세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남시가 하남구로 될 경우에 세수가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수가 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서울에 편입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 간접 자본, 대표적인 게 교통입니다. 그러나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한 세출의 수혜는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상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거 연구 용역감인데요. 그 정도 하면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연구 용역까지는 안 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설명회를 이제 설명해달라 해서 준비해서 그렇게까지 데이터로 제시는 못하겠지만 직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세수가 주는 것보다는 세출이 커져서 벌어지는 편익은 더 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세수로 보시면은 색깔이 구분이 되시나 모르겠는데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을 표현했는데요. 지금 현행 기준이 좌측입니다. 경기도 일대 경기도세, 이거 전부 다 지방세 관련입니다. 경기도세로 하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매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하남시로 있을 때 하남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지방세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입니다. 자, 단순히 숫자로 보면은 하남시로 있을 때 세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세목도 많습니다. 6가지 세목이 들어오니까. 자, 이것이 서울시의 하남으로 바뀔 때는 경기도의 등록면허세가 경기도로 우리가 내던 게 하남구로 들어갑니다. 하남구로 들어가고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서울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남시에서 어떤 세수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서울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만큼 하남시가 가져가는 세수가 서울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남시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냐 하는 거는 제가 대략 봤더니 3천억까지는 안 됩니다. 한 2천억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지방소비세는 그대로 하남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재산세가 경기도 하남시로 있을 때는 재산세가 다 하남시로 기속되지만 서울시로 넘어갈 때는 재산세가 서울시의 재산세도 있고 하남구의 재산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마다 재정 상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강남은 잘 살고 강북은 못 산다는 게 우리들 다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의 절반은 공동으로 과세해서 서울시에서 각구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하남구로 됐을 때 강남 5구라고 얘기하지만 강동구 옆에 있으니까 하남시와 강남구, 하남시와 서초구를 생각만 하셔도 하남시의 재정이나 규모는 직관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산세 부분은 단순히 하남이 손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수치가 들어가서 25개 구에 나눠주는 공동과세분에서 하남시가 얼마나 받을지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억 정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수 부분이 무조건 세수만 준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공격의 함정이겠지만 그게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4천억, 5천억 이렇게 되진 않는다 말씀드리고 재산세의 공동과세라는 게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러면 핵심은 뭐냐 오히려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세출의 대표적인 게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출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남시로 존재할 때는 없던 것이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교육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가 있는데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그거는 특별법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했을 때 얼마만큼 통합에 관련돼서 그런 것을 하겠다 여부에 따라서 하남시 세수가 더 줄어드는 데 대한 보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세출의 효과 서울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간접 자본에 관한 효과는 단적인 예로 지하철만 보시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는 순간 서울교통공사가 이따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 서울도시기반본부가 그러한 SOC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출의 추가적인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걸 보시면 또 한쪽에서 따지는 게, 일부 학자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학회를 하는 모 교수님인데 그 양반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 최종윤 의원이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 때 발전안에서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민주당이 공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특례가 곧 하나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포기하느냐?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구 기준이 50만, 100만 이상이면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 권한의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입니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권한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서울특별시로서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그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하고 따져야지, 인구 50만이 되는데 인구 50만 특례를 포기할래? 이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수와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의 효과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걸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한 경험도 하셨고, 그러한 규제 때문에 속상한 경우도 있으셨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내가 이렇게 규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아마 하남의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으로 도로가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도로 옆에 있는 토지들이 토지 용도가 다 틀려요. 다시 말해서 일종 주거지역도 있고, 도로는 동일한데 도로 옆에 있는 토지인데 어떤 데는 옆에 집은 2종 주거지역, 옆에 집은 상업지역. 맞아요. 그런 경우 보셨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러한 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냐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계획 권한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서울시라는 우산안에서의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비교했을 때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미 미래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냐? 1800년대예요. 1800년대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밖에 토지 용도가 없었어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4개로 구분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은 복합 토지 용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쓰이는 이곳이 하나의 토지라 그러면 이 안에서 주거, 공업, 상업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서 건물을 올리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종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지만, 서울시로서의 특례, 인구 50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 특례 따져봐야 된다. 하나의 예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하남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제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최상위 국토에 관한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광역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밑에 각 구는 종로구나 강동구나 등등 이런 각 구는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왜? 서울이라는 우산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국토종합계획 밑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경기도 산하의 시구는 자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예비 되는데요. 자,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보시면은 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주거, 도시, 교통, 산업입지, 환경, 공원, 경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부분별로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남시가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하남시가 자체적으로만 가져가서 하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편입이 될 때는 서울시의 자치구로서는 각각의 기능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인 부분별 계획,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계획 모든 걸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자, 이 지도를 잘 멀리서 잘 안 보이시는데, 자, 행정구역 변화가 지금만 나온 게 아닙니다. 1394년에서 1913년, 1914년에서 1963년, 1973년, 2000년대의 모습인데 서울이 지금은 이만큼 커졌지만 과거에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다 점점 커진 겁니다. 73년대에 한번 커졌고 2000년에 현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2000년에서 73년에서 2000년까지 27년 만에 서울이 확대됐고요. 이제 2000년에서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의 일부 위성도시가 편입된다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시기 4년을 계산한다면 27년이 될 겁니다. 정확히 27년 만에 서울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에만 교통이 있고 넓혀갔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조금 전에 보셨던 서울시의 도시기본 계획에 하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교통을 그리다 보니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저기 서남권의 관악구 쪽에 난지선, 강북에 저기 덕성대를 넘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우이선, 이러한 전체까지도 몇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림선 이런 것들까지 다 계획하기 때문에 촘촘한 도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보여주셨던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과연 얼마만큼 위성도시가 서울로 통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색깔이 진할수록, 그래서 선이, 라인이 굵을수록 그만큼 많은 생활인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닙니다. 서울시로 통근이나 통합을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가 부천입니다. 여기가 성남입니다. 여기가 하남입니다. 여기가 남양주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편입을 가장 먼저 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김포잖아요. 여기가 김포입니다. 자, 김포와 하남을 보시면요, 선이 김포보다 하남이 더 굵습니다. 그죠? 눈으로 육안을 보이시죠? 남양주와 하남을 보더라도 남양주보다 하남이 선이 더 굵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남은 서울로 이동하는 생활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이 가장 많고요. 그 정도로 하남은 아직까지는 베드타운이고 서울로 이동하는 생활인구가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서울시 4대 경제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 2021년도 서울시 보궐선거에 나가셨을 때, 그때 제가 경제 공약을 입안할 때 저는 3대 경제축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선이 되고 서울시를 갔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에 3대 경제축보다는 4대 경제축으로 개발하는 게 서울 전체 균형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명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대 경제축인데,
이 4대 경제축을 보시면은 여기가 강남권입니다. 여기가 종로 중구에서 한강을 넘어서 관악 쪽으로 들어갑니다. 금천. 왜 이게 가능했냐? 금천구로가 지금 가보시면 이제는 공장이 아니에요. 최첨단 업무시설로 다 바뀌었습니다. 기업들도 입주해. 그리고 여기는 마포를 중심으로 한 마포, 그 다음에 강서벨트로 넘어갑니다. 강서 마곡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곡밸리가 들어서면서 강서구의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강북 쪽인데요. 강북은 앞으로 노원을 중심으로 해서 축이 형성됩니다. 문화예술 쪽. 그리고 여기가 강남입니다. 이 강남이 여기서부터는 저희 주장입니다. 제가 논문을 쓴다 그렇게 했을 텐데 송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동에 고덕밸리 아시죠? 여기 바로 붙어있는 여기가 하남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서울 2040 도시기본 계획에 준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입니다. 서울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다. 그러면 이 경제축이 하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초이 광암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초이 광암은 현재는 어떤 형태냐? 미사 신도시의 기업 이전 부지, 교산 신도시의 기업 이전 부지로 전락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 축을 연결한다면 하남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게 녹지축과 수변축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를 지금은 첫 르네상스라고 해서 서울의 모든 한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지류, 본류가 아닌 지류들을 중심으로도 다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철로가 지금 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고 성동 일대 하천 옆에 집만 나가면 산책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을 테두리로 녹지축을 또 보존하겠다. 그리고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축이 일자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인근에 하남이 있습니다. 일자산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강 동물로 들어오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반포 한강공원, 잠실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같은 모습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주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서울의 생활권은 아까 보셨던 경제축의 연결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은 5대 생활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도시권, 전통적인 광화문, 중구, 종로구 중심한 도시권, 그 다음 마포, 은평, 서대문이 있는 서구권, 그 다음 강서부터 관악까지 이어지는 서남권, 그리고 전통적인 강북권, 그리고 송파, 강남, 서초, 강남 4구라고 하는 동남권. 이 동남권의 경제축도 연결되지만 생활권축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간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요게 동남권을 확대한 겁니다. 동남권 확대했는데 강남 도심을 중심으로 양재, 수서, 잠실, 여기가 천호, hil동, 그리고 여기가 말씀드린 고덕 비전입니다. 요 생활권 축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하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산, 천마산까지도 서울과 하남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남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남이 개발할 때는 현재 하남이 논의가 될 때는 이렇게
의사, 원도심, 교산 앞으로 생길 것, 가밀, 위례, 천연,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나는 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과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물론 서울시의 편입으로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쓴다면 편입을 전제로 저는 제 주장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서울시로서의 특례, 인구 50만으로서의 특례, 서울도시기본계획, 하남도시기본계획, 세수 부분에서도 세입과 세출, 이 세 가지 영역에서만 판단하신다면 각자의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제가 논문을 쓴다는 전제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방향에서만 고민하시면 아마 시민들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담지 않았지만 또 다르게 직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은 연동되기 때문에 연담한 현상 때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은 좋겠지만 세입자분들은 싫겠죠. 그 부분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세입과 관련된 주거정책을 펴는 게 서울시입니다. 그것은 시프트 2.0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시프트 2.0 통해서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임대주택이라고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처럼 주방과 거실과 방이 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30평대. 서울 강남에 반포의 유명한 아파트 단지들 안에도 그런 걸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임대주택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삽니다 하고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자간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지 몰라요. 그렇게 서울시는 숨겨놓고 장기전세주택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이 편입된다면 서울시가 지금 제일 고민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땅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서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다면 그러한 세입자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세입이냐 자가냐 그런 부분 없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만 전환하면 충분히 공간은 생기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도 주거정책도 아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우산에 들어오는 겁니다.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결과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나 싶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 그린벨트 같은 것도 또 뭐 서울시에 안 해도 돼. 서울시에 저 빌려서 진짜 건축 짓을 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가족들 좀 그런 얘기도 되고 말씀 들어보니까 참 해야 맞다는 말씀이 되고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해야 돼. 네. 오늘 강의가